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이거 뭐 삼성증권 쇼크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쇼크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주말이 지나가도 전혀 잠잠해지지 않더라고요, 이 소식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루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과 월요일까지 있었던 여러 소식까지 종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요. 조현민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뭔 배짱입니까? 나라가 조현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 조현민 씨는 기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요. 해시태그로 나를 찾지 마, 휴가 갑니다. 클민hen 행복 여행 중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해요. 클민hen 행복 여행 중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나를 찾지 마 이렇게 적었던데, 조현민 씨 잘 들으세요. 우리도 너 찾기 싫어요. 우리라고 역겨운 네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너 찾기 싫고 그냥 너 휴가 가서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를 왜 찾냐면 네가 범죄자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일에 사과문이랍시고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상처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심 어린 지적과 비판을 보내주셨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적었던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조현민이 화를 내고 뭐 물컵을 던지고 했던 이유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던 광고 대행자분이 영국편 광고를 제작하는데 갑자기 조현민이 영국 경험을 막 풀어놓더니 런던 어디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 영국 광고 제작하는 놈이 런던 어디도 몰라 이러고 이제 그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딜 봐서 업무에 대한 열정입니까? 광고 제작하는 사람은 조현민이 다녔던 런던 뒷골목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과문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심 어린 지적과 비판을 보내주셨고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에 충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너한테 충심을 가진 노동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다가 반성문에 충심이라는 말을 쓴 미친놈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조현민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에요. 예. 조현민이 사과에 진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법적 책임부터 피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모든 관련된 일은 대한항공이 답하지 않겠다. 변호사가 답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법리 논쟁으로 몰아가서 구속만 안 당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한항공 회사 일이 아니고 조현민만 법리 다툼을 해서 무사하게 끄집어내면 그게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의 회사가 대한항공, 코리아 에어라인 이름을 쓰고 있냐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주말에는 대한항공 한 내부 직원의 폭로로 조현민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막 욕설을 터뜨리는 녹음 파일이 오마이뉴스에 공개됐습니다. 이건 진짜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히스테리에 가득 찬 목소리는 원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보이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그 목소리가 조현민 목소리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 목소리들은 모든 대한항공 직원들이 다 조현민 목소리라고 알아채는데 왜 대한항공만 확인을 못하고요? 그 음성 파일을 제보한 당사자가 오마이뉴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절절한 메일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 내부 폭로를 하신 노동자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메일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과 욕설 음성을 녹취한 제보자입니다. 사정상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녹음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폭언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하물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일 겁니다. 그날도 직원에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수위가 높았고 이것도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몇 년간 저만 녹음을 했을까요? 보도가 화제가 된 이후 회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음성 속 여성이 조현민 전무인지 알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죠. 정말 그런가요? 담당 직원들이 조 전무의 목소리를 모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집무실 밖까지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화물부서와 여객부서 직원들이 본사 6층, A동, B동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익숙한 회사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홍보 담당 직원분들이야 하시는 일이 그러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한항공을 위한 것인지 조씨 사주 일가를 위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신합니다. 속으로는 통쾌하셨을 거라고요. 아마 열심히 임원분들이 일명 커피 브레이크 미팅 후에 총대를 메고 제보자 색출하시겠죠. 솔직히 그래서 겁도 납니다. 그래도 박창진 사무장 보면서 힘을 냅니다. 후회는 안 하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면 계속 가겠습니다. 이 글도 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어설프게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일하는 게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무님께 말씀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아마 면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조 전무님, 세상이 조현아 부사장의 비행기 회항 사건에 분노할 때도 언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글을 남기셨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조 전무님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조 전무님이 해야 할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 저는 읽으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조현민 씨, 너 혼자만 인간이 아니라고요. 너만 가족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너 혼자만 인간인 게 아니고 너만 지금 인간 이하입니다. 너만 짐승같이 살고 있어요. 나는 이 조현민 씨 목소리 녹음 파일 들으니까 사람이 울부짖는 게 아니라 진짜 악귀가 울부짖는 느낌이더라고요. 조현민이 평소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익명 앱인 블라인드 앱에서 지금 속속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사실 조현민 전무의 갑질과 역설에 대해 블라인드를 통해 알리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조 전무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간 3에서 4번가량이나 팀장을 갈아치웠다. 이는 인사전형에 해당된다. 해당 부장들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 타 부서 전출 상태이며 향후 재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조 전무의 생일 때마다 매년 소속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생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조 전무를 위한 선물과 재롱잔치를 준비한다고 한다. 조 전무가 본인보다 최소 15에서 20살 연장자인 임원분들에게도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으면서 최근 몇 개월 정도가 심해져서인지 올해에는
유독 스스로 사임을 택한 임원분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생일이 뭔데 신성한 노동자들이 재롱잔치를 준비해야 되냐고요. 생일준비위원회는 또 뭐예요? 네 인생이나 좀 잘 준비하죠.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긴데 어떤 해설도 붙이지 않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왜 해설이 필요 없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갑질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드러난 총수 일가의 만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팩트 중심으로 몇 가지 취재 내용 조언 드려볼까 합니다. 1. 전직 임원들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임원 중 총수 일가의 폭언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 대한 폭언 및 갑질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였음에도 퇴직 후에는 안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운전기사의 눈물.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여사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운전기사분들이 당한 수모는 눈물겹습니다. 욕설은 당연한 것이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땅콩 배양 사건 이후 좀 잦아들었지만 기사님들도 참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전직 수행 운전기사님들을 접촉하시면 갑질의 민낯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3. 필리핀 가정부의 비밀. 총수 일가는 자택의 가정부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니 마음 편하고 소위 말해 막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은 이 가정부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부들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니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일 터 현지 SNS를 통해 가정부 출신을 수소문하여 인터뷰하시면 그들의 민낯을 알 수 있을 겁니다. 4. 절세의 제왕. 총수 일가 여성들의 못 말리는 명품 자랑.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즐기곤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 다양한 쇼핑을 즐긴 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고 이후 쇼핑 품목은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위법의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물건 구입 시 회사 경비가 사용되진 않았는지, 물건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진행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해설도 붙이지 않고 읽어드린 이유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미친놈의 집안이 지금 국적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한 번은 조현민 본인이 약속된 회의 시간에 늦어 제1기획 대표가 자리에 앉아서 대기 중이었는데 감히 광고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앉아있다고 의리 가백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노발대발하여 머리가 하얀 당시 김낙회 대표가 광고 인생 최대의 가슴앓이를 했다고 함. 이후 제1기획 최초로 대행사 측에서 먼저 대한항공 대행 거부를 선언함. 그러니까 저도 제1기획 같은 삼성 계열사 안 좋아하지만요. 예.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 제1기획 대표라고요, 대표. 그리고 제1기획 대표가 먼저 약속 시간에 나와 있었어요. 조현민, 네가 늦은 거라고요, 네가. 그런데 늦게 온 주제에 먼저 온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왜 앉아 있냐고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제1기획과 LG에드가 대한항공에 2개 건건히 경쟁 PP를 해서 이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업무를 담당할 당시 매일 대한항공 담당팀에게 조현민 개인의 싸이월드 계정을 통해 그날의 과제를 내주고 다음날 과제를 해결해 오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하루라도 본인의 싸이월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광고주에게 성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일에 관심이 없는 거냐라고 하며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대행사에서 들어간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우드보드를 던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으며 말을 중간에 끊거나 본인의 아이패드를 보고자에게 던지는 일이 빈번함. 근데 네 싸이월드에는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네가 범죄자가 아니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국적기 임원이 아니면 너한테 관심 쥐뿔도 없어요. 우리는요. 네 싸이월드가 뭔데 거기를 다른 기업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편 조현민은 가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틈만 나면 대행사를 잡아놓고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나 원더걸스 댄스 등을 함께 하거나 춤 연습을 하여 함께 춤을 추는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LG 에드와 제1기획 연합, 대한항공 담당자들은 할로윈 대위를 맞아
조현민을 위한 재롱잔치를 열었는데 당시 조현민이 추고 싶은 원더걸스의 노바디 댄스를 본인이 연습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몸으로 말해요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을 억지로 즐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미쳤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자기 회사 노동자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남의 회사 직원들한테 왜 할로윈 대회에 원더걸스 춤을 추게 하냐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 블라인드 앱에서 댓글로 대화를 하는 대목인데요. 우리 전 국장님이 이야기해준 리니지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양반 이야기인가 보네. 여기 없는 거 보니 이제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뭐냐면 시안 컨펌을 받으려면 리니지를 접속해서 사냥을 같이 해주고 매번 2시간 정도 놀아줘야 했대. 나도 비슷한 이야기 들었음. 담당팀 A들이 몇 시간씩 당번 정해서 밤새 게임에서 그녀의 아이템들을 관리해줘야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현민 때문에 직원들이 게임 접속해서 하루에 2시간씩 당번 정해서 놀아주고요. 게임에서 하드캐리 해주고 뭐 아이템 따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민이는 정말 관심이 필요해요. 얘가 진짜 이렇게 제대로 미쳐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현민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현민의 사퇴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철저한 경찰 수사와 엄벌 역시 당연한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무슨 코리아 에어라인입니까? 또라이 에어라인이죠. 이 회사에 지금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조현민 혼자 사퇴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나신 인성 파탄자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모두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함께 연대해서 이 미친 3남매의 퇴진을 함께 목소리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의 한 명으로서 대한항공 불매는 당연하고요. 항공사 면허 취소나 신규 항로 배정금지 청원 이런 거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부디 이 미친 일당들이 대한항공 2만 노동자와 주변 협력업체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이게 지금 외신으로도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조현아 동생이 지금 이 일하고 있다고요. 아하. 국제적인 망신인 겁니다. 이 국제적인 망신을 이어가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정치자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조현민의 망나니 짓에 대한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중에 조현아가 그나마 인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정말 그러면 끔찍하네요. 조현아가 셋 중에 제일 낫다면 네. 조현민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고 조원태는 그걸 넘어서는 깡패라는 뜻일 텐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 문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조현아의 전적도 있고요. 또 조현아가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을 때 대신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확실한 응징만 남은 것 같은데 조양호 씨가 어떡할까요? 어떻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조양호 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조씨 일가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항상 막말을 일삼는 자들이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응징하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요. 지금까지 간접 고용 형태로 부려먹었던 노동자 8,0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삼성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총평은 매우 잘된 일이고요. 이 발표를 가지고 삼성을 욕할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 결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이 뭔가 좀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같은 게 조금 내려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해석들을 언론이 한 걸 보면요. 장장 80년 동안 이어졌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간접 고용 노동자 8,0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대목은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4밖에 없었던 민주노조 중에 가장 강력한 민주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오랫동안 요청을 해왔던 노조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노조하고 합의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지만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냐면요. 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금까지 노조를 유령처럼 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투쟁을 보면 뭘 해달라, 뭐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걸 투쟁한 게 아닙니다. 협의를 하자고요. 협의를. 제발 좀 얼굴 좀 보고 단협이든 임협이든 하자.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노조가 투쟁을 해왔습니다. 예. 엄연히 노동조합이 있는데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받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유지해왔던 80년 동안의 무노조 경영의 민낯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8,000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 이 대목만 해도요. 저한테는 굉장히 뭉클합니다. 정말로요. 예. 노조도 당연히 이번 방침에 대해서 환영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을 읽어보면요.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 고용을 환영합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의미는 삼성그룹 80년 무노조 경영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외친 삼성전자 서비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2018년 4월 17일 오늘 비로소 삼성그룹이 80년간 이어온 초롱성 같았던 무노조 경영을 폐기시켰다라고 승리의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나아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간접 고용 비정규직 투쟁을 계기로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노조와의 문건과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벌백계 하여 대한민국에서 노동 3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는 기틀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 역할에 많은 응원과 투쟁에 함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은 굉장히 잘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건요. 누가 봐도 자발적인 결정은 아닌 거죠. 최근에 검찰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노조와해를 획책했던 문건을 수천 건 발견을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거의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용 상고심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허겁지겁 이 일을 한 겁니다.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결정이긴 해요. 좋은 결정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저는 8,000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넘어오게 된 건 우리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진짜 이 싸움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동지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정말 잘 싸워오셨고요.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재벌들의 지배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또 한 걸음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삼성이 백기를 든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꼬리를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검찰 수사를 좀 줄여보고 저게 이재용한테까지 튀면 진짜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말고 있는 건데 예. 좀 가짜는 마음이 들기는 해도 결과 자체는 좋은 결과였으니까요. 하여튼 결과에는 기쁘면서도 쟤네들의 그 속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직접 고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삼성의 가전제품을 샀는데 에어컨이나 TV를 샀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 서비스를 부르잖아요. 예. 이걸 담당하는 곳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수리 노동자분이 집에 오셔서 가전제품을 고쳐주시죠.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삼성전자 서비스는 삼성의 계열사겠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서 이 일을 직접 하지 않냐면 이런 수리 서비스 노동자분들을 삼성은 본사 노동자로 대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수리 노동자들을 처음에 몰아넣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상위 노동자들이, 자회사에는 하위 노동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계층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리하러 오시는 그 기사분들은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냐? 심지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삼성전자 본사 노동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자도 아닙니다. 벌써 웃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소속이냐? 삼성전자 서비스와 협력을 하는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굳은 일을 시킬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를 세우고 여기서도 안 그치고 이 자회사가 또 각 지역별로 이 위험한 수리 업무를 맡길 제3의 협력회사를 고용을 해버린 겁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이런 3중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부터 벌써 기가 막힌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잘못 고치셨어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누구한테 불만을 털어놓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불만을 가질 겁니다. 삼성전자에 항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전화를 한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항의 전화를 받은 삼성전자 서비스는 누구를 조지겠습니까? 삼성전자 본사를 조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기사분들을 직접 조집니다. 똑바로 안 해? 네가 수리를 엉망으로 해서 우리가 욕먹잖아. 야, 여기 전화 왔는데 빨리빨리 안 튀어가? 친절하게 안 해? 이렇게 직접 이 기사분들을 통제를 해요. 삼성전자 서비스가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해되시면 이 질문이 단박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노동자분들은 어디 소속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에 소속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 노동자들에게 화도 내고 일감도 나눠주고 조지기도 하고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는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심지어 노동자분이 수리를 하다가 돌아가셔도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 우리 회사 일이 아니니까요. 협력업체 일이니까요. 협력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불법 파견이라는 거고요. 위장 도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합법 도급이려면 도급업체 사장이 직접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다 바지 사장이에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108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중 64%에 이르는 69개 업체 사장이 전부 다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다 통제를 해요.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고 맨날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합니다. 진짜 경영 컨설팅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실제 지휘를 하는데 법적 책임만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곳 노동자분들이 2013년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눈뜨고 못 볼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조가 결성되는 날에요.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드디어 제대로 된 민주노조가 생기는구나. 이제 인간 대접받겠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 노조가 처음 생기던 날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삼성의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되죠. 이때도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는데요.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조에 참여하면 폐업한다고 협박하라. 내근 조합원을 외근으로 돌려라.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라. 법정 공휴일인데도 휴가원 안 내고시면 결근 처리하라. 뭐 이런 악랄한 지침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식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아예. 이러니까 조합원들이 결사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분회장들이 삼성 측에 그때 요구를 했던 게 임금 인상해달라, 직접 고용 보장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성실 교섭하라 이게 요구였습니다. 제발 교섭장에 나오라는 겁니다. 얼굴 좀 보자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요구를 위해서 수많은 분회장들이, 노조 간부들이 단식을 하고 파업을 하고 철야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제 40대의 제일 큰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이분이 2014년 5월 17일에 정동지인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염호석 열사의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당하고 그 처참한 일 때문에 너무나 좀 악에 받쳐서 그동안 염호석 열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전에요. 염호석 열사 외에 또 한 분 목숨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2018년 4월 17일 요 날에 저희가 이분의 이름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한 분의 세상을 떠나셨던 노동자 최종범 열사의 이야기를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종범 열사는 염호석 열사보다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31일에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천안의 마을 숲속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도 그렇지만 최종범 열사도 당시 나이가 32살이셨어요. 너무나 젊고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최종범 열사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바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여러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조가 결성됐을 때 최종범 열사가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밴드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주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했고요. 11월 9일로 예정됐던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최종범 열사께서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라고 막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성실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에 따님은 돌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최종범 열사께서 이 딸을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1년 365일 중에 340일을 일을 하셨답니다. 진짜 일벌레셨대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지회 분들은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최종범 열사도 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동을 하셨고 노조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셨습니다. 가전제품 수리하시는 노동자분들 생계가 진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최종범 열사는 다행히 에어컨 수리하시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으셔서 사정이 조금 나으셨대요. 그런데 여름에 한 6월부터 8월까지요. 열몇 시간 하루 뼈 빠지게 일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법니다. 근데 이 정도 들으면 와, 뭐 돈 적게 버는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건 최종범 열사께서 에어컨 수리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5월까지 대부분의 계절에는 에어컨 수리가 없어요.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 비수기 때 최종범 열사가 평균 벌었던 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름에는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셨던 거죠. 자정에도 고객 연락이 왔으면 달려가셨다고 해요. 토요일에는 뭐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고요. 심지어 따님분이 태어나셨던 날에도 최종범 열사께서는 수리를 몇 건 마치고 겨우 따님 태어나는 걸 보러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신혼살림을 처갓집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결혼한 바로 다음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면 일을 못하니까요. 돈을 못 버니까요. 예. 실제로 최종범 열사께서는 그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돌아가셨는데 그 차 수리비, 핸드폰 통신비 이걸 다 노동자분들이 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때 이 최종범 열사의 차를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차 백밀러가 청테이프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밀러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제대로 붙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최종범 열사께서 9월에 이제 처음으로 노조 교육에 참가해서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열사께서 그때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답니다. 근데 그때 교육장에서 최종범 열사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오늘 전태일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우리도 노조 깃발 이제 올렸으니까요. 이제 열심히 전태일 열사처럼 투쟁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노조가 생긴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범 열사께서 냉장고를 점검을 하러 어느 고객분 집에 가셨는데 대화를 하시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진상 고객들 가끔 있잖아요. 어디 삼성전자 기사 따위가 고객이랑 말하는데 허리에 손을 올리냐고 막 깽판을 놓은 겁니다. 이 고객이요. 어떤 미친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진짜로요. 그 수리해 주시는 노동자분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지언정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이런 진상 고객들의 특징이 거기서 안 끝나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난동을 받으니까 협력업체를 또 깼겠죠.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장이 최종범 열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 새끼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차라리 고객을 칼로 찔러 죽여버린든지 하지 왜 우리 차장이 가서 거기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냐, 이 개새끼야. 같이 죽든지 네가 죽어버리든지 칼로 찢어서 갈기잘기 찢어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최종범 열사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벌어진 문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흑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는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근혜 때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종범 열사를 삼성전자 서비스가 관리하고 간접 고용으로 놓는 걸 합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그냥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 면죄부가 딱 주어지자마자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노조 파괴 문건에 나오는 그 악랄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그 수리 노동자분들에게 제일 힘든 일은 지역을 막 쪼개가지고 교묘하게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때부터는 최종범 열사가 일을 거의 손에 못 쥐었다고 해요. 삼성이 일감을 일부러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95명의 노동자를 감시했는데 이 중에 85명이 노조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놓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 거죠. 최종범 열사께서도 이때 85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최종범 열사의 생활고가 진짜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요. 최종범 열사께서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1년에 340일을 일하시는 분인데 무단 결근이라는 걸 처음 해보셨다는 거죠. 걱정이 된 동료들이 밤에 찾아갔더니 막걸리를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범 열사께서 그때 노조가 생겼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지켜지겠지. 아, 근데 이 비수기가 시작됐는데 눈 오기 전부터 너무 생활 꾸려가기가 힘들다. 형들도 나도 일감도 없고 이렇게 푸념을 하시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고 10시 19분쯤에 그 동료들하고 함께 쓰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저는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동지들께 남겼던 유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5시 30분에 열사께서 어려서부터 잘하셨던 고향집 나무숲 앞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염호석 열사께서
그 길을 따라가셨죠. 이 두 분의 동지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용이 그리고 삼성의 무노조 방침 악랄한 노조 탄압이 최종범 열사, 염호석 열사를 죽였습니다. 저는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요.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바로 삼성의 경영자들이고 이재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범 열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4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마침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 노조로 인식을 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늘 이제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저는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뵐 면목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한국 사회가 고개를 들어서 이 두 분을 조금 더 잘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소식을 최종범, 염호석 두 젊은 열사들께서도 정말 기뻐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악마 같은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서 더 잘 싸워야 되는 책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8,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하늘에 계신 최종범, 염호석 두 젊은 동지들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 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수리하러 가서 삼성을 대신해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삼성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은 삼성은 이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요. 또 삼성의 제품을 만들며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산업재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재용을 끝까지 감시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특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감시해야 하고 견제해야 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의 배가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서비스가 90여 개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어제 이 주제로 이완배 기자님이 해설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한 노동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어제자 녹음을 하면서 2013년에 32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최종범 열사 이야기를 드렸죠.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염호석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두 열사분들의 죽음, 그리고 특히 염호석 열사의 죽음은
저한테 굉장히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최종범 열사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공교롭게도 녹음을 마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범 열사에 이어서 돌아가셨던 염호석 열사 죽음 그리고 그 시신 탈취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삼성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만약에 염호석 열사의 죽음과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이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심장이 뛰고 기뻤고요. 제발 이 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염호석 열사께서 돌아가시는 과정과 시신이 탈취된 과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노동자들이 2013년 7월에 노조를 만듭니다.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76년이라고 하죠. 76년 동안 이어졌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노조를 쌩까는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이에 반기를 들고 2013년 10월에 마지막 밤에 최종범 열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듬해인 2014년 5월 17일에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염호석 열사가 정동진안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차량 조수석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요. 부모와 동지들에게 쓴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드렸지만 지금 이제 오늘의 요지는 삼성이 시신 탈취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요지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당시 염호석 열사께서 노조를 시작한 이후에 받은 급여가 3월 70만 원, 4월 41만 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아예 일감을 안 줬던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저기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여지가 없네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일감을 안 줬던 겁니다. 그런데도 염호석 열사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했었고요. 노숙 투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염호석 열사께서 정동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유서를 2장 남기셨어요. 동지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를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이제 이곳은 정동진이고요. 부모님께 남긴 유서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속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참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해해 주셔야 할 대목이요. 그 염호석 열사의 친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염호석 열사가 5월 17일 정동진에서 돌아가셨고요. 유서를 통해서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라고 유지를 남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18일 새벽 1시 30분에 노조원들하고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열사의 시신이 강릉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 18일 새벽까지만 해도요. 아버지와 노조 쪽에서는 염호석 열사의 장례 절차에 관해서 완벽하게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게요.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셨고 고인의 유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한 뒤에 화장해서 정동진에 뿌려달라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족과 동지들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울로 시신을 옮긴 겁니다. 강릉에서요. 심지어 새벽에 아버지께서는 장례 절차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라는 위임장까지 써주셨습니다. 거기에 직접 서명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6시 반에 어머님이 서울로 오셨는데 어머님도 당연히 그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한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에요. 아버님께서 자리를 잠깐 뜨십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1시간 40분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오셨는데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 못하겠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때 노조 간부들 증언을 들어보면요. 아버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돈을 얼마 주기로 했다는데 너희는 얼마 받아줄 수 있노?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조원들이 아버님을 붙잡고 울고 불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석이 뜻에 따라서 투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호석이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님 제발 마음 돌리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호석이를 보내면 우리가 죽어서 호석이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그냥 눈물로 막 호소를 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고집을 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의 아버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삶이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버님의 처지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누가 부추겼냐는 겁니다. 1시간 40분 동안 아버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삼성은 그때 아버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돈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요. 더 황당한 건요. 아무리 아버님 뜻이 그래도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못 보내는 겁니다. 염호석 열사가 뭐 동지이고 투사이고 이러기에 앞서서요. 친구고요. 동생이고요. 형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동료가 죽고 시신을 지켜달라고 유지를 남겼는데 노조가 그걸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붙잡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후 6시 10분경에요. 이 사실을 112에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를 하느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유가족이 노조원한테 갇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신고였어요. 자, 그러면요. 112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2가 신고 접수를 정상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경찰관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해야죠.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요. 112 신고를 받은 지 정확하게 10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300명가량의 경력 3개 중대를 여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현장을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112 신고가 원래 이렇게 신속했습니까? 누군가가 112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3개 중대 무장 병력이 현장을 덮치냐고요. 이건 그냥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노조에서도 경찰이 덮칠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으면 방어를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경찰이 삽시간에 007 작전하듯이 신속하게 덮쳐버리니까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래서 놀란 노조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는데요. 경찰이 여기에다가 캡사이신을 발포를 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 경찰이 112 신고받고 10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캡사이신까지 장비를 준비를 해서 출동을 하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겁니다. 더 황당했던 건요. 경찰이 나중에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엄청나게 세게 항의를 해요. 우원식, 장하나, 은수미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경찰의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112 신고 접수 이전부터 사건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국회의원분들한테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대비를 하고 있었냐고요. 이때 이인성 당시 경찰청 차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강릉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노조 측하고 아버지의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여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서울로 올라오는 그 새벽까지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삼성을 만나서 1시간 40분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요. 아버지, 어머니, 노조 모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요. 전부 다 노조에게 위임한다고 합의를 했고 서명까지 해줬습니다. 무슨 강릉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아무런 갈등이 일절 없었는데 경찰은 무슨 수로 예언을 해서 미리 갈등이 있다는 걸 예견을 하고 그걸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예언자입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이미 강릉에서부터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견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삼성으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았다고 밖에는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를 동기가 있는 범인은 삼성하고 이재용밖에 없어요. 한 노동자가 죽었고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는 게 싫고 노조원들 곁에 염호석 동지의 시신이 있으면 투쟁은 더 거세질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워 삼고 경찰한테 미리 얹으라고 그래서 112 신고 들어오자마자 염호석 열사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삼성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정에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요. 이제 노조 조합원들이 수소문을 막 해서 이틀 뒤에 그 아버님이 주도를 해서 밀양시 공설 화장장에서 염호석 열사 시신을 화장한다는 사실을 노조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노조원들이 밀양 화장장으로 집결을 합니다. 염호석 동지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도 같이 노조원들하고 밀양 화장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의 동영상이 있는데 진짜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신 열사의 유지대로 아들의 뜻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열렬히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경찰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래서 유골함을 빼돌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어봤죠. 경찰이 왜 왔냐고요. 이때도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한 인물이 밀양 화장장 장의 담당 직원이었어요. 이 직원이 내가 장의 담당자인데 노조원들이 못 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딱 11분 만에 이번에도 2개 중대 350명의 무장 경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때 밀양 화장장에 항의를 간 노조 조합원 숫자가 어머님까지 포함을 해서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짓밟겠다고 350명의 무장 경력이 투입이 됐어요. 어머니가 그때 유골이라도 전달해 달라라고 울부짖으셨는데 경찰은 그대로 무장 경력을 이끌고 유골함을 탈취를 해갑니다. 이것도요. 112 신고 접수로 11분 만에 350명 경력이 거기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이때 경찰이 해명한 말이 원래 우리가 밀양의 송전탑에서 투쟁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양 송전탑 투쟁에 대비하고 있던 경력을 긴급하게 112 신고를 받고 화장장으로 돌렸다. 이게 경찰의 해명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밀양 송전탑 투쟁이 벌어졌던 장소하고 밀양 화장장까지의 거리가 무려 27km입니다. 차로 달려도 40분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112 신고를 받자마자 송전탑에서 경력을 돌렸는데 화장장까지 11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리 삼성하고 공모를 한 겁니다. 저는 당시 이 보도들을 쭉 보면서 정말 속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탈취하는 놈들을 이거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이자들하고는 진짜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런 결심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갚지 않고는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황당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삼성전자 서비스가 8,00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죠. 이게 염호석, 최종범 두 열사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염호석 열사나 최종범 열사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염호석 열사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딜 가야 염호석 열사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처참한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네. 엊그저께 들렸던 너무 기뻤던 소식은 바로 이 삼성이 열사 시신 탈취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걸 입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삼성 고위 관계자가 이 일을 진두지휘했고요. 그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어제 18일 다시 한번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번 압수수색 한 곳을 보니까 양산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산센터는 바로 염호석 열사가 속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시고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부디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에 대한 수사 강도를 절대로 낮추지 말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이렇게 무참히 강탈해 갔는지도 꼭 좀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8,000명의 노동자분들이 직접 고용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기쁜 소식을 염호석 열사께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요. 제발 좀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좋은 사회가 되면서 사람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탈취하는 이 폐린족 일도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삼성이 문호조 경영을 벌인 것과는 별개로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건은 저는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삼성이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은 사람이 안 죽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발 좀 아무도 안 죽고 발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지 못했다는 점을 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 내내 우울한 이야기만 쭉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좀 밝은 기분으로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흥이 나는 기업 스토리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현민으로부터 촉발된 대한항공 조씨 일가, 조간해라고 부르던데요. 이 조간해의 갑질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조간해가 얼마나 인간 이하로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녹취 파일들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질 수 있나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재벌들의 폐악질에 관해서 여러 자료들을 그래도 꽤 훑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간해 너희들이 짱 드세요. 니네들이 1등입니다. 제 결론 내리면은요. 어제 보니까 그런 녹취 파일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폭로를 한번 쭉 소개해드렸는데, 그 방송 보면 조현민 엄마가 이명희라는 사람인데, 이 이명희는 아침부터 밤까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폭로가 있었잖아요. 아니, 항공계의 김용민입니까? 그 정도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민 PD님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명희 씨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2013년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명희가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노동자분들께 이게 제가 말로 하면 뉘앙스가 안 사는데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새끼야, 저 씨발놈의 새끼 나가, 이렇게 절규하는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녹음하신 분 이야기가 대한항공 사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에 녹음을 해두셨다는데요. 참 이 집안은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다른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김용민 브리핑을 좀 못 듣다가 오늘 이제 비로소 월요일자부터 몰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월요일자 김용민 파일에 조현민 목소리하고 고라니 목소리를 교차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이명희 녹취 파일을 보면 나중에 이명희 씨가 제풀에 못 이겨서 나가! 이렇게 소리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독립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독립투사들이 독립투쟁 때 불렀던 노래고 요즘은 크라잉넛이라는 유명한 펑키락 그룹이 리메이크도 했던데 노래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좀 죄송한데 신대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요 노래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요런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그 이명희가 했었던 나가 이걸 입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면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능력자님 계시면 합성해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고라니 못지않게 잘 어울리는 콜라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는 그만하고요. 어제 외신 중에 굉장히 독특한 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요. 여객기가 한 대 떴는데 무려 지상 9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2배 높이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높은 상공에서 엔진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49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항공기를 모는 조종사가 테미 조 슐츠라는 여성인데요. 56세입니다. 이 기장이 비행기 안에서 엔진이 터지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비행기 안에서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슐츠 기장이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제탑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인근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돌려서요.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죽고 7명이 다치기는 했는데 9km 상공에서 엔진이 터졌는데 대형 참사를 막아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이 슐츠 기장을 보고 더 큰 비극을 막은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승객 중에 엘프레드 톰린슨이라는 사람은 슐프 기장에게 강철의 담력을 지닌 여성 조종사다.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 소속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죠. 그런데 사우스웨스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은요. 정말로 이 기장, 승무원 이런 분들요. 기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늘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쫓기듯이 일을 하느냐 이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항공사는 어떤 업종보다도 기내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기내 노동자들 사기를 진짜 여수로 알죠. 조가항공 일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슐츠 기장 소식을 보고 저기가 사우스웨스트라면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에는 ECP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ECP 체인이라는 게 E가 노동자, employee의 첫 글자고요. C는 고객, customer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P는 주주, profit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요걸 따서 ECP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항상 선택을 해요. 이 ECP, 노동자, 고객, 주주 중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다루는 학문이 경영학의 ECP 체인 이론입니다. 노동자, 고객, 주주 셋 다 모두 기업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노동자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죠. 고객이 없으면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는 그 기업을 소유한 주인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의 창업주가 허브 켈러허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켈러 회장은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 고객, 주주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아니 그게 질문이 됩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헌신하고 에너지가 충만할 때 회사는 고객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행복하면 그분들이 다시 우리 회사를 찾습니다. 그것이 곧 주주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CP 체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단연코 압도적으로 이 인플로이, 즉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허는 회사가 직원들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라는 소신을 진짜로 갖고 있습니다. 켈러허 말이 많은 기업이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게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틀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고 노동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폭음을 하거나 직원을 괴롭히는 불량 고객은 과감히 해고해야 된다.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꼽혀요. 이 켈러 회장이 1967년에 중고 보잉 737 세대로 항공사를 차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지 비웃었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에 유명한 거대 항공사가 하나 둘이 아닌데 저 고물 비행기 세대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였죠. 실제로 켈러는 초창기 사업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켈러는 아무리 사업에서 고전을 해도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요. 이 사람 철학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고객 서비스가 진심으로 나아지고 그게 항공사 신뢰를 높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이 회사가 이후에 무려 37년 동안 흑자를 내는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놀랍게도 2001년 그 9.11 테러 났을 때 미국 모든 항공사들 실적이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사우스웨스트만은 흑자를 냈어요. 이 회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냐면 회사가 모든 직원들 생일 파티를 공식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조현민은 지 생일 때 생일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 꾸렸다면서요. 지 생일 때문에요. 이 회사는 16,000명 노동자들이 있는데 모든 노동자들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챙겨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이 켈러 회장이 재임 시절에 16,000명 노동자 이름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었답니다. 얼굴하고요. 아니 어떻게 10,000명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요. 그 얼굴까지 다 알고 있어서 누구나 얼굴을 보면 사람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해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켈러허가 직접 회장이 토끼 분장을 하고 짜잔 하고 소리를 치고 나타나서 재롱을 떨었대요. 아이고.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을 하고 춤을 춘 적도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 당연히 이름 부르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자상했었습니다. 예. 생일뿐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돼도 켈러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말을 적어서 선물을 보냈고요. 이렇게 회장이 따뜻하니까 1994년에 이 회사 노동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노동자들의 이름을 걸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그 직원들의 광고 내용이 이래요. 헤이 허브가 이제 켈러허 이름입니다. 헤이 허브,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주고 직접 선물을 주는 허브, 당신이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워요 허브,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이런 리더가 항공사를 이끄니까 사우스웨스트는 노동자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실제 켈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을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켈러가 과거에 포천지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지위나 직함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나의 평생의 가르침이 됐다. 직원을 고객처럼 여기는 사우스웨스트 정신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켈러 회장의 지론이 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매일 웃음이 넘친다고 해요. 그 켈러 회장의 별명이 웃음교 교주 혹은 세계에서 제일 웃긴 CEO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의 경영을 퍼니지먼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펀, 즐겁다라는 말하고 경영, 매니지먼트를 합쳐서 퍼니지먼트라고 불렀죠. 이것도 유명한 일인데 1992년에요. 댈러스에 있는 한 레슬링 체육관에서 세기의 팔씨름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 언론 기자들 무지하게 많이 갔었거든요. 무슨 팔씨름이었냐면 당시 사우스웨스트 항공하고 스티븐슨 항공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분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가 어떤 모토를 만들어서 썼는데 스티븐슨 항공에서 시비를 건 겁니다. 우리 거 뺏겼다.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소송이 오가면서 두 회사가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두 회사 회장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걸 네가 써도 되니 표절이니 뭐 변호사 불러 소송을 거네 마네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브 켈러 회장이 좋다 이렇게 하자. 너희 회사 사장하고 나하고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심각했던 회장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장이 막 웃다가 좋다 오케이 팔씨름으로 결판 내자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서 허브 켈러 회장하고 커드 포월드 회장하고 이 두 회사 회장이 공식적으로 댈러스에서 팔씨름으로 승부를 벌였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 끝에 이 팔씨름 시합에서 켈러허가 져요. 그런데 반대편 쪽 회장이 재밌었어요. 내가 이겼지만 그 보트 같이 씁시다. 그냥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나요. 되게 멋지잖아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웃음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여유가 이 나라 항공사 회장들에게 있었던 거죠. 나가 이 지랄 떠는 오너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회장이 이렇게 웃기니까 노동자들도 회사에 출근을 할 때 진짜로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우스웨스트로 출근을 한대요. 일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 사우스웨스트 기내에서 안내하시는 스튜어디스 분이 진짜 개그맨처럼 웃기는 말을 하는 동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백발백중 전부 다 사우스웨스트입니다. 기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흥이 진짜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실 분들은 흡연실이 비행기 양쪽 날개 위에 마련돼 있으니 날개 위에서 마음껏 피우시기 바랍니다. 흡연하시면서 감상하실 영화 한 편 틀어드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식입니다. 가져오신 물건은 좌석 밑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다리 공간이 매우 좁아서 엄청 불편하신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가셔야 됩니다. 남들도 그래요. 뭐 이런 안내를 스튜어디스들이 즐겁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이런 항공사의 비행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나가 이런 사모나 사람 얼굴에 물병을 던지는 전무가 일하는 항공사의 비행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이건 뭐 모두나 마나한 사실인 겁니다. 저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런 미치광이 일가들이 이끄는 와중에도 그 노동자분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님 이하 많은 노동자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중한 분들 좀 신나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모는 항공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일터를 만들면 안 되겠냐고요.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거지 같은 악마들 밑에서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따위 오너 일가가 이끄는 국적기를 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브 켈러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이끄는 일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만도 못한 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주말을 맞아서 좀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하고 나니까 대한항공 조가 일가랑 비교가 돼서 저도 더 우울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악마 같은 조간애가 물러나는 날을 진심으로 꿈꾸면서요. 오늘은 항공 경영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직장 미국의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